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낳아 기르다가 얼마 전 다시 다니던 회사에 복직한 30대 워킹맘입니다. 요즘 보면 외벌이로 아이를 키우는 집보다 맞벌이 하는 집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물가는 끝을 모르고 올라가지만 버는 돈은 여전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겁니다. 저도 그런 평범한 사람들 중 하나였죠. 남편과 저는 요즘은 좀 드물지만 선자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양쪽 집안 사정도 둘 다 고만고만했고 각자 버는 돈도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죠. 소개를 받아 만났지만 저나 남편이나 단번에 내 수준에서는 딱 이 정도 사람이 적당하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정도였네요. 드라마에서처럼 사랑만으로 한 결혼은 아니었어요. 처음 만나던 당시 남편의 나이가 32이었고 저도 29이었으니 서로 알 거 다 알고 미리 맞춰볼 거 다 맞춰본 후에 결혼을 결심한 거죠. 그렇다고 지금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고는 조금 다른 친구나 좋은 동료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저나 남편이나 결혼한 후에는 조금씩이라도 서로를 배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친한 사람들끼리는 장난도 치고 짓궂은 짓도 하지만 별로 안 친한 사람한테는 더 예의를 갖추잖아요. 저희 부부가 딱 그랬어요. 지금이야 여보 당신 하면서 슬쩍슬쩍 말을 놓지만 갓 결혼했을 때만 해도 서로 깍듯하게 존댓말을 썼죠. 말 한마디 할 때도 뭔가 더 조심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됐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결혼하고 2년쯤인가 지났을 때였어요. 하루는 퇴근한 남편이 맥주 2캔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저는 남편이나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집에서 맥주 1캔 하는 일도 거의 없었는데 그날따라 저보고 같이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뭔가 중요한 할 얘기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에게서 나온 이야기는 여느 부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저기 미선 씨, 저 할 얘기가 있는데요. 표정이 딱 그럴 것 같았어요. 말씀하세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나 참. 저희 둘 다 아직 서먹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부잖아요. 부부끼리 못할 얘기가 뭐 있어요. 그러지 말고 말해봐요. 물론 부부끼리 못할 얘기는 없는데 이게 쉽게 말이 안 나오네요. 도대체 뭔데 그래요. 그렇게 뜸을 들이니까 더 궁금해요. 그게 지금쯤이면 우리도 가족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남편이 술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맥주 1캔에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 꺼내기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손가락으로 쓱 문지르면 새빨갛게 묻어나올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게 어찌나 귀엽던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까르르 웃고 말았습니다. 난 또 무슨 대단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했네요. 아이 얘기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어, 그게 아무래도 우리 만난 지 고작 1년 남짓밖에 안 됐으니까요. 입이 잘 안 떨어졌어요. 문성 씨, 저도 아직 문성 씨가 어려워요. 다른 친구들은 남편 앞에서 방귀도 맡기고 그런다는데 전 아직 그렇게 편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부부잖아요. 부부끼리 아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우면 어떡해요. 아하하, 그러게요. 미선 씨가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겁먹을 필요는 없었는데 제가 괜히 지레 겁을 먹었네요. 부부끼리 당연히 해야 할 얘기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나저나 가족 계획을 세우자고 했죠? 문성 씨는 언제쯤 아이 갖고 싶어요? 제가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 미선 씨 생각은 어때요? 사람들 말이 아이 낳을 거면 1살이라도 젊을 때 낳으라고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오늘이라도 시작하고 싶은데. 오늘이요? 이렇게 갑자기. 아니,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런데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준비라면 무슨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문성 씨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가 자랄 때 엄마가 꼭 옆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맞벌이 부부들 보면 아이를 낳아도 둘 다 일하러 나가야 돼서 할머니가 봐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 그 아이들이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요. 물론 할머니들도 잘 돌봐주시겠지만 한창 엄마 품이 필요한 나이잖아요. 그래서 전 아이 낳으면 회사 그만둘 생각이에요. 회사를 그만둔다고요? 왜요? 제가 돈 안 번다고 하니까 덜컥 겁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그 부분까지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아이 낳으면 회사 그만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전업주부로 살 생각도 없어요. 전 집에서 살림만 하는 거 딱 질색이거든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 바라보고 살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준비가 좀 필요해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다시 복직할 생각인데 그러려면 경력도 쌓아야 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아, 미선 씨는 다 생각이 있으셨군요. 괜히 저 혼자 고민했네요. 진작 미선 씨랑 상의할걸. 그러게요. 명색이 가족 계획인데 왜 그걸 문성 씨 혼자 고민했어요. 어쨌든 제 생각엔 내후년쯤 아이를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그때쯤엔 저도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일 테고 나중에 복직하더라도 일자리 구하기가 좀 나을 것 같거든요. 미선 씨만 좋다면 저야 당연히 찬성이죠. 저와 남편 사이에서는 좀 뜬금없는 이야기이긴 했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부부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제였습니다. 다만 저는 아이는 꼭 제 손으로 키우고 싶었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해서 그 부분에 관해 고민했던 거였죠. 하지만 남편은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아이를 갖기 전까지 최대한 열심히 돈을 모으기로 약속했네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어요. 통장의 잔고를 보면 아직 부족한 게 아닌가 싶긴 했지만 제 나름대로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나이가 벌써 31살이어서 절대로 빠른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과 작업을 시작했죠. 그때는 이미 결혼하고 3년쯤 지났을 때였으니 처음 가족계획 이야기를 꺼냈을 때처럼 서로 서먹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저희 부부는 금슬이 꽤 좋은 편이어서 마음먹자마자 거의 바로 아이가 들어섰죠. 임신 후 몇 달간은 그래도 계속 회사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배가 불러오고 몸도 무거워지면서 슬슬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한 후에 사장님께 그만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저 이번 달까지만 하고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안 그래도 미선 씨 언제 그만두나 했어. 배가 그렇게 불렀는데 어떻게 다녔어? 아이 키우려면 돈 들어갈 곳 천재일 텐데 일할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놔야죠. 참나, 하여튼 억척스럽기는. 그런데 지금 관두면 다시는 일 안 할 거야? 아니요. 그동안 일한 게 아까워서라도 다시 일해야죠.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 다시 일자리 알아보려고요. 그래. 내가 어디 가서 입에 발린 말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미선 씨처럼 똑부러지게 일하는 사람 드물어. 솔직히 당장 미선 씨 나가면 그 구명 어떻게 메울까 싶다. 에이, 다른 사람들도 다들 일당 100이신데요, 뭘. 물론 다른 직원들도 다 열심히 하지만 미선 씨만큼은 아니지. 나중에 다시 일 시작할 맘 들거든. 다른 데 알아보기 전에 꼭 나한테 먼저 연락해. 알겠지? 그거야말로 입에 발린 말 아니에요?
아냐, 아냐. 나 이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미선 씨 산 딸이 언제라고 했지? 다음 달이요. 다음 달 태어난 아기가 초등학교 들어가려면 8년인가?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이에 미선 씨 같은 사람이 또 들어와 줄 것 같진 않네. 그러니까 다른데 연락하기 전에 꼭 나한테 먼저 연락해요. 응? 내가 미선 씨는 무조건 받아줄게. 감사합니다, 사장님. 꼭 연락드릴게요. 함께 일하면서 서로 관계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도 아니고 임신 때문에 퇴직하는 거라서 사장님께선 좋게 좋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사장님의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알면서도 좀 뿌듯했네요. 그래도 지금까지 허투루 일하진 않았구나 싶고 아이를 키우고 난 후에도 어떻게든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아이는 딱 예정일에 맞춰 낳아주었어요. 건강한 아들이었는데 저야 제가 직접 낳은 아이였으니 예쁜 게 당연했지만 남편도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남편도 산후조리원에 못 오잖아요. 하지만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휴일에는 남편이 아예 저랑 같이 잘 수도 있었죠. 뼈마디에 바람 들까봐 아직 여름 열기가 남은 늦가을인데도 보일러를 엄청 세게 틀어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였는데도 주말이 돼서 남편은 산후조리원으로 찾아와 저와 함께 잤습니다. 물론 말로는 저 걱정해서 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들 보고 싶어서 왔던 거였지만요. 처음엔 제가 아닌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질투 아닌 질투 같은 게 있기도 했지만 어느샌가 그런 남편의 모습도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제게 소홀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정말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말씀으로는 어렸을 땐 꽤 극성 맞았다고 하실 정도로요. 반면 남편은 무척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누구랑 다투는 일은 전혀 없고 종일 회사 일로 힘들었을 텐데도 집에 돌아오면 그런 소린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아들이 남편을 닮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 낳고 한동안은 잠도 못 잔다고 하던데 저희 아이는 어찌나 조용한지 잠 못 자고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젖을 뗀 이후로도 침 흘리는 일은 거의 없었고 주로 혼자 놀거나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은 아들 거저 키운다고 할 정도였죠. 제 아들이라 그냥도 예쁘기 그지없는데 성격도 차분하니 더 예뻤습니다. 키우면서 고생스러운 건 하나도 없었어요. 덕분에 저는 하루하루가 그저 즐거웠습니다. 원래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건 성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보질 않았네요. 남편과 아이가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면 밥하는 것도 즐거웠고 청소도 하나도 귀찮지 않았죠. 종일 아이와 놀아주다가 남편이 돌아오면 무슨 강아지처럼 저나 아이나 남편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 남편은 눈에서 꿀을 뚝뚝 떨어뜨리며 저와 아이를 안아줬어요. 정말이지 너무나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이가 좋아도 평생 끼고 살 순 없는 노릇이죠. 어떻게든 제가 오래오래 끼고 살려고 했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그래서는 안 되겠더군요. 그래서 아이가 4살 때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집에선 어디 한번 뛰는 일도 없고 조용하게 지내던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론 아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진작 보낼 거라는 후회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이는 어린이집에 잘 적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니 이젠 제가 문제더군요. 아이가 집에 있을 때는 종일 집안일을 하고 아이 들여다보느라 남편이 올 때까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오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니 할 일이 없더라고요. 집안 쓸고 닦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종일 그것만 할 이유도 없었고요. 아이를 보내고 이런저런 집안일을 하다 보면 점심때가 되고 혼자 대충 밥을 차려 먹은 뒤 치우면 그때부터 아이가 돌아올 때까진 정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나중에 다시 일할 때를 위해서라도 자기계발이라도 좀 해보자는 생각에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맘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원래도 책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고 자기계발서라고 나오는 책들 보면 다 거기서 거기 같아서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에 돈이나 벌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당시 저희 집이 가난하다거나 궁핍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새 식구 생활비하고 저축도 약간 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맞벌이로 벌 때보다는 적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남는 시간 살림의 보탬이라도 되어보자는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막상 일을 하려고 생각하니 점심때부터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잘해봐야 3시간인데 어딜 나가서 일을 하기엔 좀 애매했네요. 결국 집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마땅히 뭐 할 만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주식이라면 계속 들여다볼 필요도 없으니 잠깐씩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목표가 정해지니까 그땐 책을 읽어도 재밌고 유튜브를 보는 것도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큰 돈을 굴릴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세상에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크게 벌 수도 있는 만큼 크게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진 1년간은 실제로 투자하지 않고 오로지 책 보고 유튜브로 공부만 했어요. 그러다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남편과 상의해서 본격적인 주식 투자를 시작했죠. 남편은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주식? 당신이 주식을 한다고? 민석이 유치원 보내고 나면 할 일이 없더라고. 그 시간에 짬짬이 투자해서 용돈이라도 벌면 어떨까 싶어서. 난 주식은 좀 그런데. 내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없거든. 죄다 읽기만 하던데. 나도 주식으로 큰 돈 벌겠다는 생각은 없어. 딱 100만 원만 가지고 시작해보려고. 요즘 월급만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없다잖아. 100만 원? 겨우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어? 투자하려는 거면 10,000원으로도 할 수 있지. 다만 버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공부하는 셈 치고 나 한번 해볼게. 그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는 일인데 100만 원이 아깝겠어? 그렇게 저는 남편을 설득해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첫 1년 동안은 잘 안 됐어요. 어떨 땐 조금 벌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있는 일도 많아서 한 달이 지나고 보면 매번 100만 원 언저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잃는 것보다 버는 일이 조금씩 많아지더군요. 심지어 어떤 달에는 한 번에 100만 원 넘게 버는 일도 생겼죠. 솔직히 그전까지는 투자라고 하는 일이 별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돈벌이랍시고 뛰어들었는데 예간되게 쭉 버는 게 아니라 벌다 잃다 하니 제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버는 돈이 점점 많아지고 또 한 번 크게 벌어보니까 그제야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조금씩 감이 잡히더군요. 제가 주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남편도 덩달아서 힘을 실어줬어요. 이율도 얼마 안 되는 적금에 넣느니 제가 투자하는 게 훨씬 낫겠다며 여유 자금을 전부 제게 몰아주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서 더 신중하게 투자했고 그 덕분에 100만 원으로 시작한 주식 투자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5억 조금 넘는 돈으로 불어나 있었죠. 정말 뭐 하나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7살이 넘어가자 시어머니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거였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전업주부로 사는 걸 엄청나게 못마땅해 하고 계셨더라고요. 예, 민석이 내모레면 학교 들어가는데 넌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니? 돈 안 벌 거야? 아직 민석이 유치원 다니잖아요. 학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적응하면 그때부터 일 알아보려고요. 요즘 누가 그런 식으로 애를 키워? 부모는 맞벌이하고 아이는 다 맡기고 그렇게 사는 거지. 넌 어째 요즘 애가 나보다 더 생각이 고루해? 네 남편 혼자 벌게 해서 언제 집 사고 언제 돈 모으니? 저도 돈 벌고 싶죠. 하지만 아이 잘하는 건 때가 있는 거잖아요. 누군 뭐 애 안 키우고 살았니? 요즘 유치원도 잘 돼 있고 이런저런 거 많잖니. 네 동서들 좀 봐라. 걔들은 맞벌이 하면서도 애들 다 잘 키우잖아. 동서들은 다들 친정부모님 댁이 가깝잖아요. 그리고 전 가능하면 엄마인 제가 직접 키우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아이 맡기는 건 좀 그래요. 하여튼 한마디를 안 져요, 한마디를. 아유, 혼자 돈 버느라 허리 비는 우리 아들 생각하면 내가 답답하다 답답해. 사실 요즘 사람들 사는 거 생각하면 맞벌이가 기본이긴 하죠. 남자 혼자 돈 벌어서 언제 집 사고 돈 모으고 하겠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저는 제 아이는 꼭 제 손으로 기르고 싶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적응할 때까지만이라도 엄마 품을 느끼게 하고 싶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고 주식 투자로 5억 넘는 돈을 벌었으니 번 돈만 생각하면 맞벌이보다 오히려 더 낫네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시댁에 하지 않았어요. 남편부터도 주식 얘기가 나오니까 겁부터 냈는데 시부모님이 곱게 보실 리가 없었으니까요. 어쨌든 전 제 아이를 제가 직접 키우고 싶었고 시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전 꿋꿋하게 집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시어머니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어요. 처음엔 통화할 때 한 번씩 잔소리하는 걸로 그치시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이 시간엔 웬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너 요즘도 집에만 있지? 저야 뭐 늘 똑같죠.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물으세요? 왜는 무슨 왜야. 사지 멀쩡한 애가 애 본답시고 집에서 노는 꼴 보기 싫어서 전화했지. 너 내일부터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해라. 네, 일이요? 그래. 민석이 유치원 보내고 나면 할 일도 없잖아. 나도 이제 나이 먹고 힘에 부쳐서 집안일도 힘들다. 네가 와서 집안일 좀 해라. 어머니, 저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민석이 돌아올 때까지 고작 3시간 남짓이라고요. 두 집 살림 돌볼 만큼 여유롭지 않아요.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애 유치원 보내고 회사 다녔으면 얼마를 벌었겠어? 그 시간을 허투루 쓰고 집에만 있으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잔말 말고 당장 내일부터 여기로 와. 시어머니는 정말 막무가내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하라면 해 라는 식이었죠. 마음 같아선 그냥 묵미고 싶었지만 차마 어른이 하시는 말씀을 그럴 순 없어서 남편과 상의했고 그 문제는 남편의 전화에서 잘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압박은 계속 이어졌어요. 갑자기 전화해서 작년까지는 손도 안 대시던 김장을 해야겠다며 시댁으로 오라시질 않나. 명절이라고 사흘 전에 미리 와서 음식을 하라고 하시질 않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며 절 부려먹으려고 하시더군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사명대가 다 결혼해서 제게는 동서가 2명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로 사는 것도 꽤 멀고 명절대가 아니면 볼 일도 거의 없어서 자주 연락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둘째 동서에게 전화가 오더니 셋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말하는 폼이 그다지 좋은 일 같진 않아서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약속 장소에 나갔네요.
역시나 안 좋은 일이더군요. 형님, 저희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돈? 갑자기 웬 돈? 그게 저랑 막내 동서랑 부동산에 투자를 좀 했었거든요. 투자? 네, 수도권에 개발 예정 지역이 있다고 해서 땅을 좀 샀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제가 아는 동서들은 둘 다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살림도 알뜰하게 잘하고 돈도 차곡차곡 잘 모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두 동서가 합심해서 대출까지 받아 땅을 샀더라고요. 어떻게 잘못됐는데? 개발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전면 무산되면서 땅값이 반토막 나버렸어요. 당장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저희 남편은 제가 대출받은 거 모르거든요. 아, 어쩌다가. 그래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게 저랑 막내 동서랑 합쳐서 대출금이 1억 정도 되는데 그 돈 다 빌려달란 말씀은 아니에요. 저희가 달리 융통할 곳이 없어서 다만 얼마라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정말 1억이면 되는 거야? 네, 그렇죠. 난 또 뭐 얼마나 큰 돈이라고. 그 돈 내가 빌려줄게. 네, 정말이세요? 전업주부인 형님이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전업주부라고 집에서 살림만 하나? 그 정도 여유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대신 가족끼리라도 금전거래는 확실해야 하니까 차용증은 꼭 써야 돼. 아, 물론이죠, 형님. 물론 제게도 1억이라는 돈이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엔 제가 주식으로 굴리는 돈이 벌써 7억을 넘어가고 있었고 100만 원에서 시작한 걸 생각하면 그깟 1억은 또 벌 자신이 있었네요. 무엇보다 사기를 당해서 그렇지 두 동서 모두 돈 떼먹고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괜히 그 돈 때문에 고생하는 꼴을 보는 것보다 그냥 빌려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차용증을 쓰고 1억을 빌려줬네요. 대신 시댁에는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동서들 체면도 체면이고 괜히 그런 이야기가 식구들 사이에서 오가는 것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았으니까요. 물론 남편에게는 다 얘기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1억이라는 금액에 놀랐지만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잘했다고 얘기해 주었네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집안에 풍파가 될 뻔한 일이 지나가고 또다시 지긋지긋한 명절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또 저만 따로 불러서 명절 음식을 시키시더군요. 평소에는 저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거절했지만 바로 내년부터는 저도 다시 직장을 알아볼 생각이라서 한 해만 하고 넘어가자는 생각에 하루 전에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했습니다. 물론 사실상 저 혼자 다 했지만 그건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명절이 되고 식구들이 전부 모였을 때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성묘를 다녀오느라 하루를 다 보내고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었는데 치우는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또다시 몽니를 부르신 겁니다. 예, 오늘 설거지는 네가 하거라. 네? 이 많은 걸 저 혼자 하라고요? 너는 양심이 좀 있어봐라. 며느리가 셋인데 남편 외벌이 시키는 건 너밖에 없잖아. 종일 집에서 놀면 이런 거라도 해야지. 그러시더니 거실에서 쭈뼛거리는 동서들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여기 설거지는 큰애가 다 할 거니까 맞벌이 하는 며느리들은 쉬어라. 그러시면서 싱크대에 있던 고무장갑을 집어서 제 얼굴에 휙 하고 던지셨습니다. 그땐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이 먼저 키워놓고 하겠다는 건데 그걸 이해 못하시는 것도 속상했고 제대로 사정도 모르시면서 돈 안 번다고 들들 볶는 것도 화가 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무슨 하냐 대하듯 대하시는 것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길래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밖에서 쭈뼛거리던 두 동서가 부엌에 훌쩍 뛰어 들어왔습니다. 형님, 그거 저 주세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저 주세요. 저 설거지 잘해요. 제게서 돈을 빌려간 후 알게 모르게 눈치를 보던 두 동서가 저 대신 설거지를 하겠다며 갑자기 티격태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설거지를 시킨 시어머니만 우습게 됐죠. 동서들은 오히려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데 굳이 그걸 저한테 시키려고 한 나쁜 시어머니가 됐으니까요. 뒤늦게 자기 꼴이 우습게 됐다는 걸 깨달은 시어머니가 두 동서를 말리려고 다가갔는데 하필 그때 동서들이 붙들고 있던 고무장갑이 튀어나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축축한 고무장갑이 한껏 당겨져서 뺨을 때렸으니 그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난데없는 본변의 시어머니는 악 소리를 지르며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그러자 거실에 있던 남자들까지 죄다 부엌으로 뛰어들어와 무슨 일이냐며 난리가 나고 말았죠.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이고, 며느리가 사람 잡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와이프가 돈은 안 벌면서 설거지하기 싫다고 하는 바람에 이사달이 난 거 아니냐? 고무장갑으로 뺨을 맞은 건 그저 우연이었고 심지어 그 상황에서 저는 깨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거기서도 제 탓을 하시더군요. 당연히 시아버님이나 두 도련님의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남편이 결국 폭탄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맞벌이 아부 안 하고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전 나가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민석이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남편인 제가 그렇다는데 왜 어머니가 나서서 이러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집에만 있다고 돈 안 버는 줄 아세요? 저 사람 주식 투자해서 저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저 사람 아니었으면 지금 집안이 어떻게 됐을지 아이고 그러시는 거예요. 평소 온화한 성격이던 남편은 한번 폭발하자 브레이크 없이 달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끝내 동서들에게 돈을 빌려준 이야기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어둔 차용증을 꺼내서 식구들에게 보여주며 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난리를 쳤죠.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과관이었네요. 이게 사실이냐? 아가, 얘 말이 참말이야. 네, 걱정하실까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 사실이에요. 아니, 전업주부가 주식으로 돈을 얼마를 벌었길래 1억이나 되는 돈을 덜컥 빌려줘? 100만 원으로 시작하긴 했는데 지금은 7억 좀 넘어요. 7억? 제가 주식으로 7억을 벌었다고 이야기하자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린 듯 그대로 주저앉으시더군요. 그러더니 난데없이 제게 석고대죄하셨어요. 아유, 내가 멍청한 년이다. 내가 목술 년이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껏 널 닥달했으니 미안하다 아가 미안해. 돈 때문에 이렇게 돌변할 거면서 지금까지 절 못살게 굴었다는 게 좀 어이없었지만 그렇다고 시댁과 절연할 것도 아니고 남편과 헤어질 생각은 더더욱 없었기에 저는 시어머니의 석고대죄와 같은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기분이 좀 나빠서 그렇지 상황 자체는 나쁠 게 없었으니 사과를 받지 않을 이유도 없었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압박은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잘해주셔서 좀 부담스러울 지경이었네요. 동서들이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두 도련님은 집에 가서 한바탕 했나 보더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따로 저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시끄러웠던 일들이 모두 무사히 지나갔죠. 그 후로 저는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켰고
얼마간의 적응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적당한 일자리를 소개받을 생각으로 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그만둘 때의 말씀이 농담이 아니었는지 다른 곳 갈 생각하지 말고 다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지금까지도 회사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이 줄곧 떨어지기만 하던 청약에도 당첨되어서 주식에 투자했던 돈은 조금만 남기고 전부 빼서 집에 넣었어요. 그러고도 대출은 좀 더 껴야 했지만 서울에 집 한 채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맘을 흘러 아울러